컨텐츠는요, 역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 경제에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지? 뭐 국제 정세? 너무 거창한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실게요. 일단 제가 이제 역사, 경제, 국제 정세를 볼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납득이 돼야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 공부할 때 정치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정치를 위주로만 역사를 공부하면 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 역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되려고 그러면, 저를 납득시키려고 하면 이게 뭐에 연관돼야 된다? 돈과 연관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역사를 정치로 공부하면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 되게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왜냐면 어떤 진영과 어떤 진영의 어떤 세력 싸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게 정치죠. 근데 세력 싸움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요. 아무튼 너무 추상적이고, 지배계층,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지배계층 간의 어떤 이권 다툼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돈 혹은 이게 이득이 누구한테 갔나,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람의 욕심이 움직였나, 이런 걸 위주로 좀 보거든요. 우리가 그 크리스토퍼 이제 콜럼버스 아시죠?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콜럼버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요. 위인전 같은 거 딱 보면은 뭐 바다로 이렇게 항해를 탁 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꿈과 어떤 모험심, 뭐 호기심, 이런 거를 가지고 떠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인도에서 나고 있는 이 향신료를 구하려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값어치가 좀 비쌌거든요. 갑자기 또 이제 말 나오니까 향신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네. 향신료가 왜 비쌌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향신료가 비싼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서부와 동부의 이 기온차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동부 지역이죠? 동양. 우리가 흔히 동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양이라고 말하는 데는 여기가 동양이라고 말하는 데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서양이라고 말하는 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적도를 보면은 제일 이제 뜨거워지는 부분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볼게요. 제일 뜨거워지는 부분이 이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 적도 부분이 바다예요. 그죠? 이거 바다란 말이에요. 이 아시아, 이 동양은. 근데 이 유럽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태양이랑 가까운 이 적도 부근에서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이 그 바다에서 증발해 나가는 어떤 수증기,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도 무게가 있다. 또 뭐가 위로 가느냐, 이거 배웠었잖아요. 찬 공기는 어디로 가요? 찬 공기가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이 공기 간에 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대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배웠어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그런 이제 물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더운 여름날에는 여기 비를 팍 하고 쏟아내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비를 쏟아내죠, 당연히. 근데 어디는 비를 쏟아낼 수 없어요.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여기는 건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건조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인도도 이만큼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기온의 차가 확실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한번 쫙 그어볼게요. 선을 쫙 긋고, 잘못 그었네요. 선을 쫙 긋고, 이 오른쪽 동쪽에는 강수량이 풍부하고요, 이 서쪽에는 강수량이 부족해요. 이거를 대충 1000ml라고 칠게요. 연 강수량을 했을 때 이 기점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벼가 잘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쌀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쪽으로 가면 쌀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쌀과 벼의 어떤 생산량에 대한 차,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다가 어떤 칼로리를 얼마나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열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쌀을 생산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동쪽으로 가면은 쌀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쌀 생산을 하고 얘네는 보통 밀 생산을 하더라. 근데 쌀을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강수량이 풍부해야 돼요.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 물줄기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보에 대한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관계 공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간의 그 어떤 이 명령 하달에 대한 어떤 관계 형성도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은 조금 집단적이고, 그리고 약간 상하적인 게 좀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다란 공사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제 개개인이 가족 단위로 밀 같은 거를 생산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수평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네. 어떤 게 있냐면, 비가 덜 내리는 쪽은 이 초원이 형성이 돼요. 우리 이게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강수량이 적을수록 이 초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풀이 길게 자라겠죠. 근데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이 얕은 풀 있죠. 얕은 풀. 우리 흔히 잔디 같은 풀. 그런 게 쫙 넓게 자라는 게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밀 생산한다는 거 말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축 생산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이나 어떤 소나 뭐 이런 거 생산했던 지역은 이쪽은 어디예요? 이 유럽 쪽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중동 쪽은 보면은 지네가 또 적도에 비슷하게 걸쳐 있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 여기는 진짜 강수량이 없고, 그리고 또 건조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중하게 되겠어요. 귀중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봐야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데, 이 돼지 있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리터까지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마리가 하루에. 그러면은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인간 10명의 몫을 돼지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는 돼지를 기르면 안 돼요. 어떤 종교적으로도 돼지를 기르지 못했던 어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돼지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돼지를 먹지 않는 게 이득이다, 이 지역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야채나 어떤 채소류를 좀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육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류를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류가 아니죠. 그래서 채소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절임 음식으로 해가지고 절여버리거나 발효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돼지고기 발효해서 먹으면 좀 바로 탈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돼지고기를 발효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잡으면 그거를 최대한 빨리 먹는다고 먹어도 며칠 두고 먹으면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그 당시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냉장고가 발전하기 전 시대에 이걸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보관할 방법도 없고, 그거를 그냥 먹었을 때 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심하게 나니 뭘 쳐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도 남부에 후추라고 하는 어떤 그 향신료가 있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사다가 이쪽으로 넘겨요, 서쪽으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중간 무역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약간 천지적이잖아요. 그 자기네들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남의 재고를 갖다가 중간 마진 먹이고 넘기는, 이거에 되게 천지적인 민족이거든요. 제가 민족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진을 넘기다 보니까 이 유럽 애들이 처음에는 그걸 납득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 마진율이. 근데 얘네가 점점 도를 지나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정말 비싸게 먹었어요, 후추를. 황금보다 비싸게 먹었거든요, 무게로 따졌을 때. 그러다가 이쪽 끝에 있는 애 있지, 유럽 끝에 있는 애. 이 끝에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가 농사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려면 스페인에 막혀 있고, 이 포르투갈이에요. 얘네가 이제 뒤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타고 바다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인도 남부로 갔더니 후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황금이 널려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걸 후추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네가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패권국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마진을 남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저 황금이 넘치는 지역에 가서 저 향신료를 가져오자, 이렇게 하면서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후추 때문에. 지금 지도가 좀 더러우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콜럼버스는 후추 가지러 간 사람이야. 후추 가지러 가는데, 우리가 그 디즈니 만화를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뭐 정의를 위해서 혹은 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막 뭐 용기와 모험심과 호기심 이런 걸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사실 콜럼버스는 그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 약속이 되어 있던 이 보물에 대한 커미션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 지위를 이제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떠났거든요.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돈 때문에 나간 거죠. 그래서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납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사실 거긴 경제적인 이유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역사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혹은 뭐 낭만적으로 모험심과 호기심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진 않는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이 1600년대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동인도 회사.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좀 된 자료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동인도 회사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애플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있죠. 근데 제가 지금의 자료로 대충 보니까 이게 아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쯤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주식회사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멈춰가지고 읽어보시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사실은 이 동양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겠죠. 왜냐면 동양으로 가서 물건을 배 한가득 싣고 오면 여기서 이제 이윤을 남기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인도 회사예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인도라고 하는 게 진짜 이스트 아시아이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자본가가 배를 만들거라 해서 이제 제가 고용하고 있던 어떤 노동자를 이제 데리고 배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자본가만으로 이 배를 건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으겠죠.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인 사람 100만 원을 낼 거고 1000만 원인 사람 1000만 원을 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뭐 배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2억짜리 배를 만들었는데 나는 2억 중에서 이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쟤는 100만 원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증서로 줘요. 그게 주식이죠. 이렇게 주식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를 보내고 여기에 보물을 잔뜩 싣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최초에 이 배에 대한 권리를 사는 사람이 있겠고, 이 배에서 배당금이 생기니 이 배에 대한 어떤 권리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장사가 잘 된다 하면 이거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주에 대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동인도 회사에 이제 그 핸드릭 하멜이라는 그 선원이 이제 탑승을 해요.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건축가셨어요. 근데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이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100년 뒤에 모차르트가 받았던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 그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모차르트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100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회계랑 이제 서무 업무를 좀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업무를 가지고 이제 배에 탔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나가사키로 가요. 처음에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와중에 이제 제주도쯤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 표류가 돼요. 그러면서 이 제주도 여기 보면 하멜에 관련된 기념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멜이 제주도에서 삽니다. 근데 이때 하멜이 지금 하멜 표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베스트셀러인데, 사실 하멜 표류기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문학적인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 쓴 글은 아니고 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니 이거 보상금을 주시오라고 하는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동인도 회사가 사실은 1000톤 정도 되는 이제 그 코리아호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건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이랑 통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 막부가 이걸 반대를 하면서 통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일본 놈들 때문에 안 되겠다. 일본의 질투심 뭐 어쩌고 일본이 무슨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본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생각해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도 후추를 가지고 조선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조선으로 판매를 할 때 약간 아주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덜란드가 후추를 가지고 조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에 대한 선과 악의 느낌이 아니고 한번 사업하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어떤 거래처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처 사장님이 나한테 물건을 대주면 내가 돈 그걸 받아가지고 이쪽 사람한테 마진 넣어가지고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건 상도덕이 아니지. 직접 가면은 우리 다른 물건도 안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일단 뭐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어떤 조선 조정이랑 일본 막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무슨 뭐 시기심이나 뭐 이렇게 보거나 일본은 악마기 때문에 무슨 뭐 조선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이때 사실은 일본이 이제 조선에다가 후추를 팔면서 취했던 폭리가 대충 한 수백 배쯤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장사 잘한 거죠.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형성됐지만, 만약에 그런 그 제한선 같은 게 없다고 하면 이 연필을 저 100만 원에 산대요. 이거 안 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한 사람은 100만 원 주고도 살 거고, 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받고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업자들 간의 이제 어떤 보호 정책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역사 교과서를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어떤 명분 뭐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대륙 침탈에 대한 야욕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일본의 대륙 침탈에 대한 야욕? 이게 납득이 전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섬진출에 대한 야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좀 납득이 좀 되긴 해요. 이제 일본이 근대화가 좀 빠르다 그러잖아요. 1890년대부터 이제 방적업이랑 이제 제사업이나 직물업 같은 거 그런 게 기계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거를 이제 수공업으로 손으로 다 짰는데 이제는 기계가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급력이 폭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 1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비싸지겠죠? 근데 이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계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개씩까지 또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그 제일 최근에 겪었던 대공황이 이런 거였죠. 공급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그 수요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요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공급력을 줄이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공장이 돌아가는 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바로 옆집에 파시겠어요?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저쪽 그 다른 나라에 파시겠어요? 당연히 옆집에 팔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공급력 폭발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급력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급 물량을 해외로 넘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산업 구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물건을 잔뜩 싣고 어디로 가냐면은 조선으로 자꾸 와요. 근데 그때도 조선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등하고 쟤네가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시기에 좀 차이였는데, 일본이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잠식이 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애들에 의해서 좀 나중에 일어난 어떤 후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시장이 잠식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FTA, 선진국과 FTA 협정을 맺을 때는 참 반발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자유무역 협정인 것 같지만 자유롭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베트남에다가 핸드폰을 하나 팔아요. 이런 거 200만 원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는 200만 원에 대한 대가를 쌀로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쌀이 다 나가버리면 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겠죠. 공급이 부족하면 쌀값이 올라가겠죠. 쌀값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인건비가 올라가니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자본이 축적되려고 그러면
일단 초반에 인건비가 조금 싸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던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회사령을 탁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값싸게 이제 원료를 수입하고 그리고 싸게 만들어진 물품을 공급을 보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조선인들의 경제 활동을 모니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인데요. 흥선대원군 하면은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고지식한 할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산업화가 늦어졌다, 막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의 그 예를 좀 들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반출되고 있으면 어때요? 쌀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출하지 못하게 해야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올라가면 돈이 많은 양반층은 괜찮아요. 근데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피지배층이 굉장히 궁핍해지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 대다수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보호, 무역 장벽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성격이 고지식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는 있다, 통치자 성격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뭐 국가가 보수적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기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흥선대원군이 이 자유무역 경쟁이라고 해서 뭐 좋은 물건을 가져오면 좋죠. 소비자는 좋죠. 근데 소비자는 돈 많은 소비자는 좋죠. 근데 어차피 그거 물건 사지 못할 만한 이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쌀값만 올라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개방이. 그래서 우리 그 근대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개혁파 중에서 급진파랑 온건파로 나눠지죠. 나이대를 보면은 급진파들은 좀 젊어요, 다. 그리고 온건파는 좀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어라 이거죠. 어쨌거나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빙빙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지점에 정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쭉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빈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건데요. 이게 우리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을 부유하게 만들고 다시 또 다른 집단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 과정 중에서 경제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팍 하고 쏠릴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상현상을 좀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 거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기 돈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펜에서 10원씩 매일 나와요. 그러면은 이 펜을 제가 9원까지 살면 이게 이득이죠. 근데 지금 이게 3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3원에 살게. 이제는 4원에 사겠다고 하겠죠. 또 5원에 사겠다고 하겠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9원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나 저거 4원 해봤는데 지금 9원이네? 2배 따블났네? 그럼 어떡해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본질은 없어요. 그냥 이 수익에 대해서, 그냥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품이 일어나죠. 그래서 튤립 거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덜란드가 튤립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패권이 넘어가요,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 역사도 이것 때문에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거품이라고 하면은 일본 주식 부동산 거품이 있죠.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거품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뱅크에 대한 신뢰가 프랑스에서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뱅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행들이 어떻게 이름을 쓰냐, 소시에테나 어떤 크레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신용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대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하면서 재고를 갖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재고력을 이용을 해서 중간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재적이었거든요. 지금 보는 우리가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이 페이퍼로만 일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기회가 한번 오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랬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망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이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금이잖아요. 그러면 회수할 때는 원금만 회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이윤을 붙여서 회수하겠죠. 이것 때문에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경제적인 관념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표를 얻은 한 사람이 있죠. 예, 히틀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권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역사는 흘러가는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벌써 밤 12시예요. 제가 잠깐만 키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버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상은 납득 가능한 원리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저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제 논리는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뭔가 이상과 뭐 모험심과 어떤 정치에 관련된 그런 것만 가지고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보기에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역사의 본질을 모른 채 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보고 지금 많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놨지만 뭐 러시아가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돈에 의한 일종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득을 누가 가져가는가 단순한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역사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네요.